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개강날 처음 뵙게 됐고, 저는 소방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이석준 강사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과 두 시간은 우리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행정법 전체의 구조를 같이 보도록 할 거고, 뭐 단순한 OT가 아니고 시작이자 마지막이 연결되어 있는 게 행정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서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자료가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했는데,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4단계 시행돼 가지고 한층 강화가 됐는데, 자, 오늘 첫날이니까 복습하실 때 가볍게 읽어보시고, 우리 작년 이맘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들어가면서 단계가 심해졌었는데, 오늘부로 더 심해졌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되니까 서울시를 비롯한 뭐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 내용 보시면 다들 알고 계시듯이 이제 모이지 마라, 5명 이상 모이지 말고, 영업할 거면은 10시 이후에는 모여있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위험이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애초에 영업을 일정 기간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고, 영업을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서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 했었죠. 예를 들면 손님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뛰어 앉아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을 이제 절반만 받을 수 있으니까 매출이 이제 반토막 나는 그런 현상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여러 가지 이런 강화 조치를 실시했는데, 자영업자분들은 영업을 못하게 되고 국민들도 모여서 속된 말로 이제 노가리도 까고 얘기를 즐겨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진정한 사회생활은 밤 10시 이후부터인데 10시까지만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러한 조치를 쭉 했던 이유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겠다, 전체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전체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 개개인들은 불편을 겪게 되고 일정한 피해가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자, 일정 기간 모이지 말고 수칙을 지켜라라고 했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안 지키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규제를 따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에서 벌금도 먹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증상이 발현되었으니까 일정 기간 격리해야 되는데 또 뻘뻘 돌아다니다가 그자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일단 치료는 해주긴 해줘요. 근데 병원에서는 공짜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확진자가 오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국가가 병원에게 치료 비용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국가가 그 위반행위, 뻘뻘 돌아다니면서 코로나를 확산시킨 사람에게 너 때문에 확진자가 더 증가해서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나갔다, 그래서 내부에서 정산하자라고 돈으로 달라라고 해요. 그런 걸 이제 손해배상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돈 물기 싫으면은 잘 지켜라, 이런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대비되는 표가 있는데, 이 표가 보여주는 게 이른바 행정법 총론이에요. 왼쪽이 추구하는 게 이제 공공의 이익,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이제 공익이고, 오른쪽 칸에 있는 게 개인들의 사사로운 이익,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사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서 어떠한 공익이었나? 감염병을 예방하겠다, 그래서 병의 창궐을 막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이른바 생명권이라고 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뭐 이름이 거창하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들,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럼 생명권.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재산권. 시키는 대로 하기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직업의 자유, 뭐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환경권.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법전에다가 기본적인 세팅을 해둔 게 기본권인데,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의 창궐을 막고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서울시가 자, 모이지 마라, 집합 제한하고, 어떤 업종은 문 닫아라, 금지 명령도 내렸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벌금도 때릴 것이고, 자, 구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 상환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구자하고 상환하다 상자를 합쳐서 구상권 이름 붙였는데 내부 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너 때문에 국가는 돈이 많아 나갔으니까 우리끼리 정산하자라고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상권이고 보통 손해배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이제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이런 서울시를 이제 행정주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가 정식의 행정법 용어예요. 그래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법률 활동을 해나가는 주인공, 거기를 우리가 행정주체 이렇게 부르고 행정주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 여기를 행정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행정법 총론의 두 가지 축 중에서 하나예요. 그럼 전체 공공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 좋은데 세상 일이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거기가 오른쪽이에요.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침해당하더라. 그래서 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에 피해를 입게 돼요. 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못하게 되고 영업 제한, 테이블마다 뛰어서 받아야 되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벌금 내라 그러면 돈 내야 되고 손해배상 당하더라도 돈 내야 되니까 이런 공공의 활동 때문에 개개인들의 재산권, 돈적인 피해를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거기가 이제 일반 개개의 국민들이고 옆에 이제 사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사로울 사자에다가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행정을 받는 상대방, 사사로운 개개의 국민들을 우리가 앞으로 사인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행정 주체와 대비해서 행정의 상대방인 일반 국민들을 우리가 행정 객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났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행정법이라는 법 과목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누구나 지켜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 누구나에는 국민들은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되고 행정작용을 해나가는 행정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주체의 행정작용들도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행정구제라고 해서 잘못된 국가작용을 바로잡겠다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행정구제의 대명사가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소송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행정작용과 행정구제 이 두 개가 행정법 총론의 양대축이에요. 그럼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는 뭔가 하면 항상 공익이 반드시 옳다. 그러면 전체주의 독재국가 되는 것이고 항상 개인의 사익이 옳다 그러면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전체 질서가 다 망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반드시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개개의 사건마다 이 상황에서는 공익이 더 우월한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좀 더 지켜줘야 되는지를 항상 저울질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행정법 총론은 행정작용과 행정구제 두 개의 밸런스를 공부하는 게 행정법 총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명이 행정법 총론이죠. 그럼 첫 번째는 맨 첫 시간에 이제 행정이 뭔가 이런 걸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거 공부하고 양자를 합치게 되면 이제 행정법의 특징이 나와요. 그러면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개별법이 행정법이 되고 그 행정법에 한 7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4개를 여러분들이 소방관계법규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시설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느낌이 오겠지만은 그 중에서 특출난 거 하나 고르라 그러면 소방기본법이에요. 이름이 기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법률들의 약간 공통되는 원리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격이 있고 2분법 공부하고 나면은 3, 4분법은 뭐 구조 똑같죠. 용어가 조금 다를 뿐 항상 똑같아요. 항상 법률은 1장 총칙 그래서 이 개별법 중에서 또 전체 공통 원리를 맨 앞에 1장 총칙이 있고 1조는 항상 이 법을 왜 만들었나 목적 2조는 이제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이러한 뜻이다. 개념 정의 3조 적용 범위 4조 뭐 당사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다가 맨 뒤에 가게 되면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만 안 지켜야지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안 지키는 놈들을 어떻게 제재할 건가? 그럼 처음에 이제 형사 벌칙이 있고 뒤에 과태료 같은 게 있고 뭐 중간에 맨날 뭐 시정명령 이따위 있고 맨 마지막에 보치 그래서 보충하는 짜잘한 조문들 이러고 끝나고 거기까지만 있으면 그래도 할 만할 텐데 여러분들을 괴로움에 빠뜨리는 건 시행령 이래가지고 튀어나오고 시행규칙 일로 가면은 뭐 어지럽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행정에 관한 수많은 개별법이 있는데 우리가 700개 넘는 개별법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4개는 이제 서방 관계법규 과목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행정에 관한 개별법들의 전체 공통되는 원리. 그걸 공부하는 게 행정법 총론이에요. 그러면 행정을 해나가는 활동 모습.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행정 작용을 해요. 돈 내라, 하지 마라, 설치해라, 제거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우리 계약직 공무원도 있죠.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법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계약,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무조건 닥치고 해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해보실래요? 라고 이제 권유하는 것도 있죠. 그런 걸 이제 행정지도 이렇게 부르고 어떤 경우는 공무원이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의 모습으로 행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의 활동 모습을 행정작용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들이에요. 근데 행정부가 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법이라는 거의 특징은 모두가 지켜야 되고 시간,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음.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도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 행정작용을 계속 놔두게 되면 마치 건축법에 어긋난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법에 어긋난 놈은 제거를 시켜야 되니까 국내 입장에서는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너무 침해당할 때 행정작용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 법원에게 가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행정법의 총론의 양대축이고 총론은 이러한 기본적인 공통 원리 이런 걸 공통 원리. 행정법 총론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두시고 나면은 서방 관계법규 공부하실 때 좀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기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허가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허가. 어떤 분이 이제 음식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요리에 자신이 있고 나는 사람들이 내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게 기쁘다. 그걸로 돈도 벌는 나의 직업으로 삼고 싶다. 그래서 아무리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특제 비법 소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구잡이로 장사하면 안 되고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헌법에서는 이제 직업의 자유라고 해서 그 직업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에 있는 기본권의 90%는 전부 다 신분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가 없던 옛날 시절에는 확률상 우리가 귀족의 사교 모임에서 만날 확률은 별로 없죠. 지배층은 항상 소수이고 되게 이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반 평민들이 90% 넘게 되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평민이신데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이다. 그럼 저도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음. 그래서 외국의 성씨를 보게 되면 그게 귀족 집안인지 평민 집안인지 거의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지금 돌아가셨나? 옛날 유명한 골프 선수 있고 의류 브랜드도 있는데 아놀드 파머. 뭐 하는 집안이었겠어요? 파머니까 뭐 농부였겠지 뭐. 그냥 이제 들판에서 맨날 농사 짓나. 그 다음에 뭐 영화배우 뭐 우피 골드버그 할머니도 있고 프로레슬러 뭐 빌 골드버그 뭐 유명한 친구 있는데 그 골드가 이제 금이고 버그 그 베르크가 이제 계곡 협곡 이런 뜻이에요. 그 집안은 이제 금광 캐는 집안이었을 테고 그래서 뭐 덩치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 뭐 하는 집안이었겠어? 워싱 세탁소 집이지 뭐 기본적으로 빨래해주는 집안이고 옛날 저희 중학교 때는 맨날 나오던 분들이 뭐 미스터 베이커, 미세스 베이커시 부부 빵집 하던 분들이지 뭐.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러한 직업의 명칭을 갖고 있는 성씨들이 일반 평민들이었고 귀족들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죠. 물려받은 핏줄 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세금 걷어가지고 띵까띵까 살고 있으니까 귀족 집안의 성씨들은 뭐 어느 장소라던가 직업을 얘기하는 성씨가 아니고 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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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로 구조가 되어 있으면 이제 귀족의 이름이에요. 로마 귀족의 이름이 뭐
뭐 아인베르크, 폰, 베레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 구조로 돼 있으면 걔네가 이제 귀족 집안이야. 그 중간에 있는 폰, 뭐 반 니스텔루이, 반 이런 게 전부 다 영어로 치게 되면 오브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핏줄이 자랑스러워야지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을 붙이겠죠.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귀족 집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천 년 인류가 이제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점점 좋아지게 되니까 이제 의문을 품게 되죠. 아무리 봐도 저놈이 능력도 별로고 인성도 거지 같은데 왜 저놈은 타고난 핏줄 가지고 평생을 편하게 살고 나는 똑똑하고 힘도 있고 일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점점 쌓여가다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호락호락 내놓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판을 엎어버리고 왕과 귀족을 이제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직업의 자유가 그때 생긴 거야. 이제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도 헌법의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놀러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없었을까요? 그 지배계급이 지배계급한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왕의 핏줄들 우리가 뭐 영주 뭐 이렇게 부르는데 A 영주가 있고 B 영주가 있는데 A 영주는 사람이 악독해서 땅 빌려주고 농사시킨 다음에 이제 생산되는 쌀의 50%를 소작료로 삥을 뜯는데 B 영주는 사람이 이제 좋아요. 그다음 그 지역에는 뭐 광물 자원도 좀 나게 되니까 농사 지을 때 소득세를 20%만 받겠다. 그럼 농민들이 전부 다 덜 뜯기니까 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A 영주가 사람들이 절로 가게 되면 노동 생산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자기도 50% 받는 게 아니고 한 20%로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럼 전체 지배계급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지 마.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 직업을 가지고 평생 그 땅에서 평민들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평민 계급인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그 유랑민, 산적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돼버리고 평민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거주인의 자유가 있던 사람들은 그 뭐 종자라 그러나 시종, 따까리 귀족들 심부름꾼 이제 연락망으로다가 저쪽에 서신을 건네주고 와라 그러면 예 주인님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뻘뻘뻘 돌아다니면서 전령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민들이 이제 귀족의 심부름으로만 거주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그 시종들이 이제 머무르던 숙소가 말하자면 여관이에요. 반면에 귀족들은 이제 거주인의 자유가 당연히 있으니까 귀족들이 여행 다니면서 머무르던 숙소가 이제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귀족층이 이용하던 숙소냐 아니면은 평민 따까리들이 이용하는 숙소냐 그래서 이제 호텔과 여관의 차이가 그렇게 이제 벌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모텔 이런 거 그건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미국 친구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 미국은 이제 이민자의 나라이다 보니까 시작부터 대통령제하고 공화국으로 출발하지 왕이 없는 나라.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애들이 이제 역사가 짧은 대신에 뭔가 자기들이 시작한 거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대통령제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이제 독일에서 먼저 시작했지만은 대량 생산을 갖춘 건 미국 자동차니까. 그래서 이제 또 땅이 넓죠 미국이.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곧 나의 발 뭐 이런 식이 되고 그냥 자동차를 가지고 내 숙소 앞에 바로 파킹할 수 있는 뭐 원래 여관인데 본인들이 이제 찌질한 걸 싫어하니까 이제 호텔에다가 이제 모터사이클 합해가지고 이제 모텔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제를 우리나라가 왜 채택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행정법을 쭉 공부하는데 독일법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법 과목은 항상 처음이 제일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독일법을 그대로 베껴와서 그런데 그 독일 뭐 가을 같은 데는 날씨가 좋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독일이 있는 그 중부 지방이 뭐 비 부슬부슬하고 우중충하고 어두운 날 많고 이러니까 그 바깥에 야외 활동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걔네 보면 이제 뭐 피부가 하얗고 이제 그 북쪽 추운 지방하고 날씨 더러운 쪽으로 갈수록 애들 덩치가 커지죠 기본적으로. 러시아 이런 친구들 덩치 크듯이. 곰도 동남아 곰이 커요, 북극 곰이 커요. 북극 곰이 크죠. 추운 데 갈수록 이제 표면적이 이제 뭐 넓어야 된대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독일은 날씨가 안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있으면은 육체 활동을 하기가 뭐하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철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떠드는 게 굉장히 발달한 친구들이에요. 반면에 똑같은 유럽이지만 우리 지중해 근처에 있는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이제 뭐가 떠올라요? 장렬한 태양 아래 해변가에서 이제 놀아야지. 그 걔네는 이제 철학이라든가 사회과학 같은 게 거의 발달할 여지는 별로 없어요. 걔네는 이제 노래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시끌시끌한 거 좋아하고. 그래서 독일 친구들이 이제 관념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독일이 이제 법을 만들 때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은 뒤에 가서 자연스럽게 배우면 되는데 일단 모든 거의 공통 원리를 맨 앞에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통되는 원리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씩 반복이 돼요. 그래서 원래 뒤에 하나 배우면 돼요. 뭐 게임으로 치게 되면은 맵이 3개가 있는데 맵마다 지형도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는 뭐 물이 많고 여기는 뭐 산이 많고 이쪽은 사막이다. 그럼 각각 해보게 되면 되는데 뭐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공통 원리를 맨 앞에 뽑아놔요. 뒤를 안 했으니까 앞을 모르는 게 당연한데 얘네들 방식이 항상 그래요. 맨 앞에 하여튼 제일 공통되는 요소를 배치해 놨음. 뒤를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처음 보게 되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알아볼 길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펼쳤다가 나하고 안 맞나 보네. 덮는 게 원래 그래요. 특히 영어 같은 과목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내가 못 알아봐도 큰 스트레스가 없죠. 외국말이니까. 근데 이제 법률 용어라든가 뭐 의학 용어라 이런 거 이제 펼쳤는데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뭔 뜻인지 모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럼 나하고 안 맞는 과목이가 덮고 딴 거 하게 되는데 그걸 노리고 이제 원래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은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의료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직접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의료 그러면 이제 사람의 건강을 직접 다루는 학문이고 법도 분쟁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싸움을 해결하는 거니까 이게 인간사의 분쟁을 직접 다루는 거. 그래서 전문직이어야 되니까 맨 처음에 제일 어려운 걸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안 된다. 원래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맨 어려운 걸 앞에 배치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알든 모르든 일단 피똥 싸면서 한번 해보라예요. 그래서 어렵게 머리에 뭔가를 들어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면서 공통 원리들이니까 3번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를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반복해서 몸에 각인시키겠다 뭐 그런 체제예요. 그래서 일반인의 접근을 어렵게 해서 전문직의 권위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많이 반복시키겠다 뭐 그런 취지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독일법을 이제 우리나라가 똑같이 베껴왔어요, 체계가. 그래서 전체도 그렇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목차도 항상 맨 처음에 개념 나와요. 근데 그 개념이 단순한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모든 요소의 공통 부분을 뽑아다가 이게 이거다라고 박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제일 어려운 거지 사실은. 뒤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일단은 개념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익혀두고 뒤로 갈수록 이제 단계를 밟아서 여러 번 이제 그 개념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법을 한국법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독일은 우리 같은 아들이 있는 줄은 몰라요. 중간에 일본법을 베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공식적으로 36년인가 그렇고 일본의 식민 지배 받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줄 의도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좀 빨라진 건 맞죠. 일본의 식민 지배 안 했으면은 흥선대원군 할아버지가 계속 쇄국 정책을 고집하면서 사실상 우리 지금도 갓쓰고 있을지도 몰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대화가 되었으니까 근대 법 체계를 우리가 일본 거를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독일 거를 베끼고 우리가 이제 일본법을 베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일 모델을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왜 독일법을 베꼈나?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영국이라든가 이쪽하고 이제 습성이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도 민주국이지만 영국도 아직 왕이 있고 일본도 아직 천황이 있죠.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영국에서도 수상이 아니고 그 여왕이 되는 것이고
일본도 대외적으로 일본 국가를 대표하는 건 그 천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둘 다 영국, 일본 대통령제예요, 아니면은 수상제예요. 수상제, 의원 내각제. 그래서 맨 처음에 일본 식민 지배하에서 독일법을 일본이 베끼고 일본 거를 한국이 베껴옴. 이때 일본은 섬나라니까 원래 영국 거를 베껴와야 되는데 일본이 독일의 법 체계하고 군사 체계를 그대로 베껴와요. 그 둘이가 이제 친해져 가지고 2차 대전에서 이제 주축국 같이 동맹국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독일이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원래 챔피언급이었을까요? 원래 이게 찌질이었을까요? 원래 찌질이었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적은 독일은 이제 18세기 이후부터야. 그 전 2000년 동안은 유럽에서 이제 마이너. 흉노족 들어보시나요? 흉노족. 중국은 맨날 그 북방 기만민족하고 맨날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농경민족하고 기만민족하고 누가 싸움 잘해요? 기만민족이 싸움은 훨씬 잘하죠. 근데 기만민족의 결정적인 단점은 걔네는 원래가 떠돌아다니는 자유기질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집단적인 규제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걔네는 통일된 국가로 사이즈를 키울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되게 위대한 게 흩어져 있는 초원의 부족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시키는 그게 거의 잘 없는 거죠. 하게 되면 걔는 이제 대제국이 되는데 성향 자체가 그렇게는 안 된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농경민족하고 북방민족 중국에서 이제 정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한나라 때 무제인가? 그 사람이 이제 좀 똘똘한 왕이 돼가지고 흉노족 안 되겠네, 이 야만족들. 그래서 이제 박살을 내고 이제 보통 후쳐 보내면은 더 이상 안 건드리는데 한무제가 이제 계속 쫓아오게 되니까 흉노족이 에이 안 되겠다. 이쪽 말고 저놈이 안 쫓아오는 서쪽으로 가자. 흉노족이 이제 서쪽으로 대거 가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유럽이 있고 짱깨가 이렇게 있고 여기 중국이 있잖아. 여기서 이제 자꾸 쳐들어다니까 흉노족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초원 넘어서 안 쫓아오기까지. 그래서 이제 흉노족 이쪽으로 가면서 이름이 이제 훈족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흉노. 그 훈족의 뭐 아틸라 이런 뭐 유명한 족장이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오게 되니까 게르만족이 원래 여기 살고 있었는데 원래 기마민족이 싸움을 잘하잖아. 얘네가 오게 되니까 얘네가 못 당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 일로 이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는데 로마 제국이 그때 이제 계속 평화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힘든 군인의 길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얘네가 워낙 야만족들이니까 살려줘 이러고 갔는데 원래 여기서도 이제 쫓아보내야 되는데 일로 오게 되니까 안 그래도 이제 군대 인원이 부족한데 잘 됐다. 니네 그러면은 용병 자격 줄 테니까 여기서 우리 외적 방어해. 게르만족이 이제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유럽 역사에서 그때 나와요. 흉노족 덕분에.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용병 집단으로 있다가 로마가 이제 내부에서 이제 몰락하게 되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망가져 있는 거를 살려서 다시 쓰느니 에이 그냥 새롭게 출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두 개로 쫙 쪼개지면서 동로마로 이제 하나 옮기고 서로마로 남아 있다가 게르만 용병 집단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먹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게르만족이 유럽에 이제 이름을 처음 날리게 되는데 거의 뭐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유럽 대륙의 왕자는 항상 프랑스, 섬나라 영국 둘이가 이제 맨날 이렇게 하고 있고 독일은 이제 거의 마이너 취급하다가 독일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부족 국가들이에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제 모여서 거대한 사이즈의 국가를 형성을 못 하고 있다가 18세기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야만족 취급을 받아야 되냐. 우리도 모여가지고 사이즈를 체급을 키우고 힘을 좀 갖춰보자. 라고 이제 18세기에 급속도로 갑자기 이제 발전을 해요. 그럼 빨리 뭔가 하려면은 중앙집권이 유리할까요? 지방자치가 유리할까요? 빨리 하려면 중앙집권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모두가 중앙에 있는 법전에 닥치고 따라.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을 추구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는 거야. 빨리 발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라는 것도 원래 제일 합리적으로 하려면은 개별적인 쟁점을 공부할 때마다 스터디도 같이 해보고 묻고 답하기도 해가면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면은 제일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일단 단시간 내에 가장 기본기 되는 거는 집중적으로 퍼부어서 주입식으로 하는 게 속도는 제일 빠를 거예요. 그게 중앙집권적인 그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을 통해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방에게 닥치고 따라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가장 공통되는 원리를 맨 앞에 내세워서 이거는 일단 니네가 닥치고 무조건 따라.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지방의 사정은 나중에 고려해 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그대로 가가지고 공통되는 원리를 맨 앞에 박아두는 그런 체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강화 보니까 영국이 있고 독일이 있는데 일본도 동아시아에서 원래 메이저였어요? 아니면은 좀 찌질이었어요? 찌질이죠. 뭐 쪽발이 이래가지고 뭐 섬에 있는데 뭐.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도 아시아에서 2000년 동안 무시받고 있다가 이제 우리도 빨리 발전을 해야겠다. 봤더니 독일 모델이 자기들 처지하고 똑같으니까 독일에 있는 군사체계, 정치, 법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본법을 그대로 베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독일도 이제 수상제도를 취하고 있죠. 독일 총리가 있고 수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하려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원래 의원 내각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1공화국 때는 그대로 베껴오니까 총리 수상이 있고 의원 내각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 6.25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뭐 점령군이란 말을 쓰네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군정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원래가 뭐예요?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 해방되고 난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게 되면서 야 하지 마. 우리가 앞으로 너희들의 프렌드인데 우리 거 좀 해줘야지. 그 대통령제를 이제 갑자기 이제 이식을 시켜가지고 원래 의원 내각제로 출발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제로 이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승만 박사가 원래 미국의 유학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공부했던 그 미국의 정치도 대통령제 괜찮네.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해외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비판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셨지만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도 몸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무장 독립투쟁한 거하고 신문에다 계속 칼럼 기고하는 거하고는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을 더 존중할 거 아니야. 그 이승만 박사가 국내 정치 세력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더라고. 민심의 지지도 별로 없고. 그래 뭐 열심히 한 건 좋은데 그냥 뭐 돈 있는 집 유학 가가지고 어때요? 너무만 쓰고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만족을 판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을 더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자기 정치 세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의원 내각제를 하려면은 자기 내부의 정치 세력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승만 박사한테는 별로 안 좋은데 때마침 미국이 대통령제를 주장하니까 그대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의 역사이고 우리 행정법 총론은 개별법 중에서도 가장 공통 원리를 맨 앞에 배치한 그 총칙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각 개별법마다 일장의 총칙이 있듯이 총론 역시도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항상 조심하실 건 맨 처음이라고 해서 제일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법 과목은 맨 앞에 있는 단원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